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인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호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에는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은 물론 쌀아구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삼척과 영남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가 더 심하겠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3도, 대전은 20.9도, 대구는 20.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30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 시행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네.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혹시 몇 살 줄어들세요? 저는 1살 줄어들어요. 생일 지났어요. 저는 안 지나서 2살 줄어들어요. 2살 줄어듭니다. 네. 제일 혜택을 보던 네. 그런 경우에 해당이 평론가님 될것 어떠세요? 같습니다. 저는 1살 줄어듭니다. 1살 줄어듭니까? 예,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사는 나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오늘부터 만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새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 이게 다 혼용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이젠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2살을 빼시면 되고요. 네. 내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 1살을 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예상하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친구 사이인데 호칭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싸움 나죠.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관행은요 법보다 늦게 바뀝니다. 네. 법이 먼저 바뀌고 관행은 네. 좀 나중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만나이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너 이제 앞으로 내 친구 아니야? 후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요. 다만 나이를 따질 때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싸울 때. 너 몇 너 몇 살이야? 살이야? 몇 살이야? 네, 그렇죠.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만나이가 적용되는데 또 이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달라지는 것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 나이가 이미 시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년퇴직, 네. 국민연금 받는 나이 이런 네. 거는 이미 만 나이가 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연나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취약 연령. 이건 연나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주류 담배 구입, 그다음에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이거는 연나이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로 끊거든요. 네. 학교 갈 때 뭐 한 3월에 태어난 학생하고 12월에 태어난 학생이라고 해서 만 나이로 따져가지고 너는 지금 학기 시작한 중간이니까 만 나이 지났으니까 학교 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은 그대로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같은 학년인데 거기서 나이가 달라.
얘는 몇 살, 얘는 몇 그렇죠. 살. 이렇게 생일을 되는 거예요. 기준으로. 예. 네. 그러니까 뭐 7살에 들어갔어. 나는 8살인데 넌 7살이야. 뭐 생일 기준으로 하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내가 형이야, 네가 동생이야, 뭐 이런 게 그냥 또 다 있어요. 친구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도 그 나이 요 1년 요거 가지고 엄청 따지기 때문에 맞아요. 요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정유정의 잔혹한 살해 방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 대해서 11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숨을 거두게 된 치명상, 그 치명상과 관련 없는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아니면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또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서 나한테 말을 자꾸 걸더라. 그래서 흉기를 더 많이 휘둘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심신미약을 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정유정의 범행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또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이 범행 전 부친에게 살인 예고를 했었다고요. 네, 이게 범행 동기하고 또 일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해서 검찰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범행하기 사흘 전에 부친과 2시간가량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거다.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인을 예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정은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요. 6살 때 아버지에게 버려져서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도 아버지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입과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실패한 뒤에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존속 살인을 검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래도 심리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범행 동기하고 관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받고 싶어 했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제3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것이 살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하루 주차비 216만 원인 오피스텔 논란입니다. 네. 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보통 시간당 주차비가 서울의 1급지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을 넘지 않고 네. 네. 그런데 인천의 한 오피스텔이 하루 주차비를 21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 시설로 여기 주차가 이제 시설이 운영이 되는데요. 10분당 15,000원의 주차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1시간이 아니고요. 10분당 15,000원. 일반적으로 일일 주차 한도가 있잖아요. 하루 주차하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데요. 네. 여긴 상한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최대 216만 원의 주차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들에 대한 할인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주차료가 최대 216만 원까지 나오는 거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해당 오피스텔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피스텔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네. 이해가 가는 듯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들려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차비가 비쌌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변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모양이에요. 예. 외부 차량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무인 시설에 30분당 3,000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때까지는 뭐 그렇게 비싼 주차비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예 주차비를 확 올려버리면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죠.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차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물과 관계없는 차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 제가 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면 상가 이용객들은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상가를 그건 이용객이네. 이용하는데. 네. 그리고 세입자들도 조금 할인을 해줘야 되거나 그럼요. 아니면 네. 아니, 세입자는 월정액을 받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받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피스텔 측에서는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주차비를 내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또. 아, 뭐야. 그냥 그 관리인 안 하는 거 마음이네.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관리인 마음. 이건 정비가 좀 돼야 되겠네. 그러게 말이죠. 알겠습니다. 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일찍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죠. 네. 여름철에는 정말 그 역대급 더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 관리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땀이 나면 지치는 건 물론이고요.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실내외 온도가 커지면서 면역력도 네.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무덥고 지치는 여름철 건강하게 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며 입맛은 뚝 떨어지고 몸이 축 처지는 요즘.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만나봅니다. 면역력의 비밀을 품은 식품을 찾아. 대한민국 3대 양념시장으로 손꼽히는 서울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삼계탕은 닭 삶아 먹는 데 넣으려고 그래. 닭 삶아 먹는 백숙에다가? 네, 백숙에다가. 여름 대표 보양식, 백숙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인삼이죠. 외국 손님들도 요즘 인삼을 많이 찾는다네요. 근로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자기 고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선물용으로, 부모님 선물용으로 많이 그 인삼을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인삼은 예로부터 외국으로 수출되는 특산품이었죠. 그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온 것인데요. 이런 인삼의 매력에 푹 빠진 인삼 마니아 부부가 있다고 하여 인천을 찾았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은 자꾸 몸에 비타민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비타민 D 이런 부분이 이게 나와서 햇빛을 쪼이고 이러면 그 보충되고. 평소 건강관리에 참 관심 많다는 부부.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건강 습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네요. 우리 나이에는 이제 늘 움직이고 이렇게 스트레칭 또 이런 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면역력도 생기고 또 체력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무슨 내린 거예요? 홍삼 내린 거. 이게 목 말리고 운동할 때 이거 한 모금씩 이렇게 먹으면 갈증도 해야 되고 또 떨어진 체력도 보강되고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씩 가지 다니면서 먹어요. 꾸준한 운동에 이은 부부의 건강 습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집. 오자마자 인삼을 땅에서 캐어낸 상태인 수삼 손질에 한창입니다. 인삼은 가공 방식에 따라 수삼, 백삼, 홍삼으로 불린다네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료 한 잔 만들어 먹으려고요. 복여 씨는 인삼 마니아답게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인삼을 활용하는데요. 갈아 먹을 때는 뿌리가 좋아요. 뿌리는 왜 다른 데 어디 쓸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면역력 돕는 달콤한 꿀을 추가하면 인삼의 씁쓸한 맛도 덮어주고 건강도 더욱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삼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에 따르면요, 인삼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가라앉히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건망증을 예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비롯해서 순환기계 그리고 면역계, 대사계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몸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인삼. 그녀가 이번엔 인삼을 이용한 별미를 소개해주겠다는데요. 바로 인삼 까르보나라입니다. 올려서 먹으면 여기 까르보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녀는 어떤 기준으로 인삼을 고를까요? 굵은 거 작은 거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그냥 흠집이 없고 잔뿌리가 좀 많고 그런 걸 선호해요. 실제 좋은 인삼을 고르는 법은 크기보단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하고요. 인삼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노두가 짧지만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에 몸통에 흠집이 없고 잔뿌리가 많은 것일수록 품질 좋은 인삼이라네요. 최근 인삼이 간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뼈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인삼을 활용하여 기력 보충을 돕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전식부터 후식까지 골고루 인삼이 들어갔는데요. 건강뿐만 아니라 맛도 사로잡았을까요? 이게 수삼, 이게 쌉쌀한 맛이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건강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갑시다. 기쁨의 밥상. 이번엔 K 면역력의 근본인 인삼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2023 인삼문화 세미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우리 인삼문화의 등재와 그 의미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 고유의 인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지난 2020년에 문화재청에서는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삼 문화를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도 인삼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삼 재배는 140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인삼 재배법과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활용법을 계승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행사였습니다. 2015년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고 북미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도 인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인삼 문화를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면역력을 돕는다고 알려진 한국 인삼. 우리 고유의 인삼 문화와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미녀 기자님과 함께 발빠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플래시, 4위 귀공자, 3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2위는 범죄도시 3, 1위는 엘리멘탈입니다. 네. 자, 범죄도시 3 10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동석 씨가 이 범죄도시 3로 정말 불을 지폈다, 극장가에 불을 지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로 정말 이제 기름을 들이부어서 활활 이 흥행세가 타오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범죄도시 10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분위기에 힘맞춰서요. 올 여름 극장가를 책임질 영화 4편이 완성이 돼서요. 뭔가 윤곽이 완성되고 있는데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 극장가를 책임질 4편의 영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집니다. 관전 포인트도 듣고 싶어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일단 천만 영화 감독이 이 극장가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2015년에 베테랑으로 천만 감독이 된 류승환 감독의 밀수라는 영화인데요. 네. 야, 귀한 조합이에요. 김혜수, 염정아. 이 여자 배우 투톱을 내세웠는데 딱 밀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져서 생활하던 이들 앞에 아주 일생일대 한판 올까 말까한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그런 해양 어떤 범죄, 활극이 되겠는데요. 정말 이 조합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천만도 아니 쌍천만 2017년, 18년 신과 함께 죄와 벌 인과연으로 쌍천만 감독이 된 요번에 범죄도시가 이제 천만이 넘으면 요게 2편, 4편 쌍천만인데 먼저 쌍천만 감독이 된 김용화 감독이 더 문이라는 영화를 내놨어요. 자, 덤은 한국 영화가 드디어 달에 갔습니다. 이 달에 갔던 이 대원이 어떤 사고로 고립이 돼요. 그런 도경수 씨가 맡았고 그런 사내를 이 대원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겠다는 어떤 나로 우주센터의 전 센터장이 있는데 이걸 설경구 씨가 맡았습니다. 우주로 갔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화질이 4K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400개 종류가 쓰였다고. 촬영 카메라가. 그리고 소리, 음향이 600개 채널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OTT 시대에 극장으로 갈 이유를 이 김용화 감독도 그 스태프 장인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편집하기 진짜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요. 400대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연기파 배우들의 아주 빈틈없는 쫀쫀한 연기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40대 대표 연기파 배우입니다. 하정우 씨가 극장가 컴백을 알렸는데요. 바로 비공식 작전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이 현지에서 만난 택시기사와의 여정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택시기사로 배우 주지훈 씨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 실제로도 굉장히 티키타카가 잘 맞는 배우들인데 영화에서 이 브로맨스가 어떻게 보여질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대표 배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죠. 이 정말 빈틈없는 연기를 보여줄 영화가 등장하는데 일단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네 작품 모두 7월과 8월에 개봉을 해서요. 서로 다른 볼거리와 매력으로 관객의 선택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야, 이거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얘기만 들어도 7, 8월 극장가.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화 가죠. 한규 씨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 한 편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 2편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영화는 신작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잘하네. 노래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톡 쏘는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의 소유자 이 영탁 씨의 첫 단독 콘서트 탁쇼 준비 과정과 공연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뭐 예능이며 무대며 종횡무진하고 있는 영탁 씨의 영화입니다. 기대되는데 언제 개봉일까요? 네, 바로 오늘부터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11월 서울 앙코르 콘서트까지 이 매진 행렬을 이끌었던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콘서트 무대는 물론이고요. 이 첫 단독 콘서트 준비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이제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콘서트를 진행한 영탁 씨의 인터뷰 영상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콘서트에 못 가서 너무 아쉽다라는 팬분들 극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탁 씨 근황도 궁금합니다. 8월에 일단 정규 2집 앨범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요것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5월에도 싱글 앨범 나왔는데 네 편이야. 벌써 유튜브 100만 돌파했고요. 거기다가 K-팝 팬들의 그 어떤 랭킹 차트가 있거든요. 더킹이라고 여기서 솔로 랭킹 1위 소식도 어제 알렸더라고요. 요새 아주 종횡무진합니다. 네,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배우로 변신하는 거잖아요. 왠지 연기도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 첫 번째 영화는 그놈 목소리입니다. 영화 그놈 목소리는 유괴범에게 아들을 빼앗기고 집요한 협박 전화에 시달리는 부모의 피말리는 40여일의 행적을 그린 현상 수배극입니다. 네, 영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탄생한 영화였죠. 1991년이었습니다. 이영옥은 이제 유괴 사건을 계기로 어떤 그걸 소재로 한 영화인데 사실 그때 전국적으로 범인 몽따주도 또 범인이 협박 전화했던 그 목소리도 공개를 했는데도 범인이 끝내 잡히지 못했어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범인의 목소리 공개하면서 어떤 범인을 잡고 싶다 이런 그 경찰들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스릴러적, 영화적 재미 이렇게 구성하기보다는 어떤 아이를 잃은 부모의 그 절절한 심정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구성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동 유괴 사건 이건 정말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네, 당시 이 영화 예고편에 이 사건의 증거 자료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범인과 형호군의 부모님의 이 통화 내용이 담기기도 했고요. 또 형호군의 사진 그리고 범인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아주 애타게 부르짖는 부모의 목소리 그리고 비정한 목소리의 범인의 이 모습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했고요. 공소시효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영옥군 유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악랄한 범죄죠. 예. 자, 다음 영화 가겠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 두 번째 영화는 아이입니다. 영화 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김양기 씨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 류현경 씨의 베이비시터가 되면서 시작되는 따스한 위로와 치유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김양기 씨는 영화 증인도 그렇고 의미 있는 그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 좀 자주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양기 씨가 이 영화 아이에서 맡은 역할은 이제 보육원을 나와서 말하자면 보호가 종료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김양기 씨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자꾸 메시지 좋은 영화에 나와야 했더니 사실은 시나리오 볼 때 그 메시지를 어떤 중심에 두고 고르진 않는다. 나 딴에는 이 영화 재밌겠다 하고 고르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메시지가 감사하게도 메시지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김양기 씨의 어떤 착한 인성, 이 인격, 이거에 걸맞은 어떤 좋은 작품들을 본인이 잘 고르고 있다 싶습니다. 또 류현경 씨는 극 중에서 싱글맘 역할 실감나게 했잖아요. 네, 영상에서 보셨던 이 배우 바로 류현경 씨였는데요. 류현경 씨 이 실감나는 싱글맘 연기를 하기 전부터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좀 아이를 같이 돌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조카를 많이 돌봐줬는데 이게 도움이 연기할 때 많이 됐다고 해요.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점과 이 좋은 점을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연기할 때 뭐 꾸며지거나 뭐 나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촬영 감독님이 한 번에 그냥 쭉 이렇게 오래 지켜보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연기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 친구 아이들 한 15분 정도 보면은 진짜 정말 탈진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하루 종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따스한 위로와 또 치유를 그린 영화 아이까지 영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모아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축구 선수 황의조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팬미팅이 취소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의조 씨 관련 내용인데 이거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황의조 선수 관련된 사생활 폭로 이것은 3일 전이죠. 6월 25일에 SNS에 나 황의조 선수와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그때부터입니다. 이 여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황 선수가 동시에 여러 여성을 사귀고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의 어떤 사진 영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폭로를 했는데요. 내 말이 그냥 그런 영상 사진이 있다는 게 허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듯이 어떤 영상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속에는 옷을 입지 않은 남성과 함께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성이 그 뭐 영상 속 여성인지 아니면 뭐 제3자인지 아니면 누군지 전혀 어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주장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SNS를 중심으로 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차 가해 그 피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던데요. 네, 일단 이 폭로자, 최초 폭로자의 글은 삭제가 된 상황인데요. 그 사람이 썼던, 이 주장하는 사람이 썼던 글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으로 보여지는, 추측되는 이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이거 3,000원 주면 보내드릴게요. 이거 4,000원 주면 보내드릴게요. 라면서 이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상황이라 이 2차 가해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황의조 선수 측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황의조 선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박하고도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한 어떤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가 그리고 또 성적인 비방이 유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루머를 생성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지금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루머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이유가 이 사생활이 담긴 이 영상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 측에서 밝힌 사실은 이 사생활이 담겨 있는 자료가 어떻게 유포됐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해 그리스에 있을 때 황 선수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선수 개인 SNS 계정으로 이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메시지가 계속 왔다.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 도난당한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황 선수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것이 아니겠느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로자가 왜 이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럴 땐 어떤 처벌받아요? 일단 폭로자가 이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듯이 똑같은데요. 지금 징역이 최대 10년 6개월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7년 얘기 또 10년 6개월 얘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걸 폭로한 사람이 그 사진이나 영상 속 본인인 거예요. 그 여성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물론 촬영을 할 때는 그 여성이든 옆에 있든 뭐 그 남성이 만약에 황 선수라고 한다면 그 남성이든 동의를 했더라도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어도 그걸 공개하는 것까지 옆에 남성이 동의를 했냐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반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성폭력 특별법 14조 2항에 저촉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촬영할 때는 의사의 동의를 했어도 이 영상 속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를 하면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때 그 영상 속의 여성이 폭로자와 동의를 할 때가 요 7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예상 형량 3년 6개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10년 6개월 빼기 7년 하면 이제 3년 6개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만약에 이 폭로한 여성이 영상 속의 본인이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아닌 제3자 남성 여성의 어떤 영상을 폭로한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형량이 추가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내가 첫 번째는 물론 이 여성도 정말 피해자다. 그리고 또 영상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하면 피해자가 둘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폭로한 사람은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게 돼요. 요거는 형법에 조처하게 되는데요. 형법 316조가 어떤 이런 식으로 남의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어떤 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7년, 요번에 3년이면 홍 기자 10년이잖아요. 근데 왜 3년 6개월이라 그래요?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두 개가 겹치면요. 그중에 더 중한 게 아까 7년이 더 3년보다 중하잖아요. 요거의 절반, 말하자면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을 보태서 형을 내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 다 어겼어? 그러면 최대한 더 많이 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10년 6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 측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이 협박 혐의를 명시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피고소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성명 불상자로 적시했다라고 알렸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연예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부동산 시세 차익만 200억 남긴 이다혜 씨 소식입니다. 한 달째 초와 신혼여행 중인 이다혜 씨가 빌딩 매각으로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하는데요. 다시 인근의 빌딩을 대출 없이 160억 원대에 매입해서 월 4,200만 원대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뭐 딴 나라 얘기 같아. 임대 수익 4,2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다희 씨는 그럼 몇 년 만에 빌딩을 매각해서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200억 원이요. 단 7년 만이었습니다. 이다희 씨가 빌딩을 매각해서 200억 원의 이 시세 차익을 본 건 지난해인데요. 이다희 씨가 빌딩을 처음 구입을 한, 이 매매를 한 이 시기가 2016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사이에 이 큰 이익을 남기게 된 건데요. 이때부터 막 오를 때. 정말 오를 때였잖아요. 타이밍 기가 막히네. 네, 이 논현동에 위치한 이 빌딩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토지 면적은 약 82평, 연면적은 약 195평 규모인데 당시 살 때 46억 8천도 아닙니다. 46억 8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약 6년 만에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죠. 야, 이거 판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는 거죠. 야, 근데 이 시세 차익으로 생긴 돈으로 또 빌딩 투자를 했다고요. 건물 투자를 또 했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시세 차익을 200억 얻었다. 이거 평생 벌 돈 다 벌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집 팔았다고 했잖아요. 지난해 8월에 다시 대출 없이 또 160억 원짜리 빌딩을 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디냐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9호선하고 수인 분당선하고 겹치는 선정릉 뭐 그 근처인데다가 역세권인데다가 이 근처에 또 IT 기업이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월세도 또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세를 놓고 있나 봤더니 보증금만 합해도 5억 5천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월세가 월 4,200만 원인데 이거 남의 연봉입니다. 이게 한 달에 4,200만 원씩 따박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기가 차시죠? 넘어가시죠? 그런데 그 논현동에 또 부동산을 두 곳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능력
야, 어제 1번 출구 앞에 짜장면 먹었는데. 우리는 카페에서 짜장면만 먹는 걸로. 아니 세븐 씨는 장가를 얼마나 잘 간 겁니까? 야,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이대하 씨 정말 논현동 큰 손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실 이 연예계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는 족족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다혜 씨는 사는 족족 터지는 이 편입니다. 금손이네. 일단 신혼집 같은 경우도 이 세븐 씨와 함께 사는 이 집도 이다혜 씨가 원래 살던 집인데 논현동에 굉장히 고급 이 빌라예요. 그래서 이곳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다혜 부동산 큰 손이지라는 이런 뭐랄까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다혜 씨가 이렇게 부동산을 손대는 족족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방금 이다혜 씨 신혼집이 그러니까 살던 집이 논현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가장 근처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이 동네에 부동산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아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쩐지 그 부부 예능에서 이다희 씨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다희 씨 만으로 몇 살인가?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홍규 씨.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전 소속사와 끊임없는 진실 공방 중인 이승기 씨 소식입니다.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 간 음반, 음원, 광고 수익 정상금을 둘러싼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의 갈등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얼마씩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일단 이 소송은 전 소속사가 이승기 씨에게 이 54억 원을 종산해 줬으니 나는 더 이상 채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한 소송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전 소속사 측이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승기 씨가 우리에게 9억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이 바뀐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승기 씨 측은요, 아니다, 나 지금 30억 원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소송한 의미가 퇴색이 됐는데 글쎄 서로에게 받을 금액 차이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 그 30억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고 대행사 수수료, 이제 광고를 찍고 나면 그걸 이제 소속사가 처음에 10%를 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그게 7%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3%가 이승기 씨는 그러면 그거 나한테 와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에 이게 그런데 이사들에게 갔다. 나 이거 돌려달라 하는 게 30억 원입니다. 그 3% 차이. 그런데 소속사는 아니다, 지금 광고 총액, 정산해야 될 광고 총액을 우리가 너무 과다 계상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7%로 계산을 했어도 이미 9억 원이 더 갔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른 건데요. 참 이게 뭐 9천 원, 9만 원, 90만 원, 뭐 30만 원 이게 아니라 9억 원, 30억 원 참 큰 싸움이네요. 그러네. 네, 뭐 이미 진흙탕 싸움이죠.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애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최근 급증한 1인 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구조가 존재하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최근 많이 증가한 가족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뭐 대가족은 뭐 거의 그렇고 1인 가구 외에 또 뭐가 있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 바로 무자녀 가족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자녀가 없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입니다.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 바로 알아보죠. 네.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요, 사장님 나빠요로도 유명한 개그맨 정철규 씨입니다. 정철규 씨는 저희 또 행복한 아침 식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철규 씨가 딩팻족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딩크족은 많이 들어봤는데. 딩팻족? 펫이면 딩팻족은요, 강아지인가요?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딩크족과 펫의 합성어인 신조어인데요.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다리면서 딩팻족으로 지금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네, 개그맨 정철규 씨가 딩패 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아이를 너무 기다렸기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2022년 한 방송을 통해서 정철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가져보려고 7번 정도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는데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우리 둘이 좋아서 만난 거니까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지내자라고 해서 예쁜 반려견과 함께 살게 됐다라고 딩패 쪽이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아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정철규 씨인데요. 반려동물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자격증까지 획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반려견 행동 교정 자격증을 땄어요. 사실 네. 뭐 우리 멘사 IQ를 가진 정철규 씨 늘 뭐 여러 자격증을 따는데 이 또 자격증을 딴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지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많이 하는데 반려견도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건데 그냥 무지하게 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부터 좀 제대로 공부하고 반려견 키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반려견 행동 교정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근데 7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전에 아빠가 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올해 결혼 10년 차를 맞이한 정철규 씨는요, 결혼 직후에 이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자연 임신이었다고 하는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온 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철규 씨에게 이 행복의 순간이 정말 찰나처럼 지나갔는데요. 병원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온 그날 저녁 갑자기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장모님의 이 장례식 이후에 정철규 씨 아내가 아무래도 무리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유산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게 됐다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후에 희망을 품고 시험관 시술을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한 거죠. 그렇죠. 자연유산 이후에 시험관 시술을 무려 7번, 말이 7번이지 이게 보통 어려운 시술이 네. 아니잖아요. 정철규 씨가 얘기합니다. 이게 또 주사 배에다가 배란 주사 막 이거 놔야 되잖아요. 그 안에 배에 주사를 놔줄 때 안에 이미 먼저 주사 놓을 때 든 그 피멍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시험관 수술도 여러 번 했는데 이걸 뭐 숨길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철규 씨 아내가 이 과정이 주변에서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일단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주변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방송을 통해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정철규 씨 부부 마음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철규 씨의 아내는 아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챙겨봤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자연유산이 된 이후에는 아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힘이 들었을 정도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정철규 씨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되어간다는 배우 민지영 씨입니다. 지금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었다고요. 네, 일단 민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민지영 씨가 비혼주의자였는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40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한 만큼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왔고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아이에게 태명으로 포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뱃속의 아이와 온종일 대화를 하면서 이 엄마가 되는 기분을 굉장히 좀 뭐랄까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민지영 씨가 포문이를 통해서 우리 셋이 가족이 된다라는 이 완성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민지영 씨의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 씨가 아이와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건가요? 너무 그것도 빨리요. 임신 6주 차에. 요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초음파 보다가 6주 차에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들리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한 거죠.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때 이제
의료적 행위를 통해서 요 이제 태낭을 좀 제거를 하는데 민정 씨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아니 다른 아이는 6주 만에 뛰지만 우리 아이는 더 늦게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무려 보름을 2주 넘게 그 아기를 더 뱃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심장이 뛰지 않는 아이를 보름이나 품고 있었습니다. 민지영 씨 몸도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민지영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신 이 어머니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온 몸에 독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막 울긋불긋하게 올라왔었는데 이 반점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 보다 못한 그래서 나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 어머니였어요. 민지영 씨 어머니가 민지영 씨를 병원에 끌고 가서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떠나 보낸 민지영 씨, 이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눈을 마주치면 이 남편과 함께 같이 울다 잠들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하면 엄마는 더 울었다라면서 이 매일 울다 잠들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민지영 씨한테 두 번째 축복이 찾아왔다고요. 네, 선물처럼 왔던 아기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 뒤부터 지금 배란일인가? 임신됐나? 이 배란일 테스트, 임신 테스트기를 아주 집착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두 번째 선물이 찾아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자궁의 임신으로 다시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마치 아이를 낳은 이 산모처럼 이 산후 여기 막 통풍이라고 하거든요. 온 막 뼈마디가 쑤시고 막 온몸이 아프고 염증이 생겨서 발톱이 빠지고 이럴 정도로 어떤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노력했지만 실패를 해서 많이 무너졌다. 민지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무너졌을지도 정말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무자녀, 우리끼리 재밌게 살래요가 아니라 앞에 비자발적이 붙잖아요. 그렇게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력했지만 지금 상황이 무자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로 되어가고 있다. 아직 포기를 안 한 마음도 조금 읽혀요. 네. 하지만 이 두 번 유산한 민지영 씨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또 따로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민지영 씨를 더욱 힘들게 했었던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주위의 시선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40살이 넘으면 노산이다라고 조언을 해줄 때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자책에 크게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성취하는 민지영 씨한테 또 큰 위기가 다가왔다고요? 네, 바로 민지영 씨의 반려견이 이 세상을 떠난 건데요. 17년 동안 민지영 씨의 곁을 지켜주던 이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변의 걱정이 컸다고 해요. 네. 정말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에서 자식처럼 힘을 주고 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17년을 함께한 이 강아지가 강아지별로 떠났을 때 민지영 씨가 제법 충격이 컸을 법도 한데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이 떠난 지 40일 만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하면서요.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요. 맞습니다. 반려견 보내고 그래 우리 또 새로운 가족 아이를 맞아야지 하고 다시 시험관 시술 시작하려고 한 건데 근데 그 갑상선 암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민지영 씨가 정말 이 엄마로서의 모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당장 나 수술해야지 나 암인데가 아니라 지금 난자 채취하고 있었는데 요거 끝난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미뤘다 그래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하는 그 난자 채취를 3개월에 3번을 해서 일단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놓고 그리고 2021년 9월에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 수술 연기하고 난자 채취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기다렸는데 그런 민지영 씨를 보는 남편의 마음도 어땠을까 싶어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입장 감히 상상도 되질 않는데요. 당시 민지영 씨의 남편 어떤 심정이었을지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는 처음에 좀 반대를 했거든요. 만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1년 6개월 동안 그 아이를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7년을 함께한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이제 난자 채취를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몸에 부담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3개월이나 4개월 텀을 두고 또 한 번 시도를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연속으로 3개월을 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몸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그 호르몬 관련된 약들을 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러면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하자. 그러면 한 번만 하자. 그런데 또 우겨서 또 한 번 할 거다 그래서 또 연달아서 2달째 하고 끝까지 이제 3번은 다 채웠어요. 걱정은 되지만 하지 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꾸 이제 말리고 방해를 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점점 더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된 거죠. 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민지영 씨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래요. 일단 민지영 씨가 이혼을 생각하게 됐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 남편 때문이라는 의아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 민지영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또 약해지고 나빠지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다. 남편이 건강한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못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런 건데 네. 이후에 민지영 씨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미안함과 가슴앓이를 하다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 협의 이혼서까지 작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지영 씨는 이후 남편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이 사고를 겪으면서 서로에 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민지영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개그맨 심진화 씨입니다. 심진화 씨는 결혼 당시에도 속도 위반 얘기 있고 그 아기 관련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연예계 완전 대표 인꼬 부부고 저는 결혼한다면 이 부부처럼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사랑꾼 부부인데요. 연예계 이 개그맨 특히 7호 부부인 심진아 김원효 부부 교제 3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속도 위반설에 휩싸이기도 했었어요. 당시 심진아 씨 측 소속사는요. 속도 위반 사실 아니다.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 거다라고 밝혔고요. 또 김원효 씨 정말 사랑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심진아의 마음 씀씀이가 예뻐서 결혼 상대로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서둘렀다라고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함께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막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 난임으로 꽤 많이 마음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속도 위반설도 있었는데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에 두 사람 결혼했는데 결혼 5년 차 때 2015년에 심진아 씨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결혼 후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임신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이 말이 너무 싫었다고 하고 한 7년 차, 8년 차까지도 주변 이제 길 가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아기 안 가져 막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듣기 싫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마음이 편해지느냐. 한 결혼 10년 차 됐더니 이제는 아예 묻지도 못하고 눈치로 안 하나 하는 그런 눈치 있잖아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심진아 씨 몸무게로 또 이어졌다고요? 네, 결혼 4년 차 때는 주변에서 붓기가 임신 후에 안 빠졌나 보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또 결혼 6년 차 때는 살찐 이 모습을 보고 임신했냐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찐 이 모습을 보고 임신설이 돌았던 이유 심진아 씨가 극강의 고무줄 몸무게이기 때문인데요. 결혼할 때 40kg대였어요. 너무너무 여리했던 이 심진아 씨가 결혼 후에 28kg가 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2kg을 뺐다가 다시 20kg이 쪘다가 다시 또 17kg을 뺐다가 2022년 11월 한 방송에서는 그때 최종 감량한 것보다는 또 7, 8kg가 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찌면 어떻습니까? 심진아 씨 맞아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심진아 씨가 아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난임 부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2021년 한 방송에서 심진아 씨는 난임을 겪으면서 제일 속상했었던 게 난임 부부들이 난임 사실을 숨긴다는 거다. 죄 짓는 거는 아니지 않냐. 나는 TV에 나와 시험관 시술하는 걸 보여줬다. 실패할 수 있는 거고 노력하는 자체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용기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험관 시술하는 걸 공개했어요. 네, 그랬었는데 사실 시험관 시술 그 전부터도 좀 노력을 했더라고요. 결혼 4년 차, 5년 차부터 이 임신 시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도움도 받았는데 이 검사를 하고 이제 배란일 같은 거를 이제 정확히 받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의료진, 이 검진을 해봤더니 오히려 심진아 씨가 난자가 없는 게 아니라 과배란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없는 게 아니면 그래, 나 너무 임신에만 집중하고 살면 인생이 슬플 것 같아. 자연스럽게 사랑하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시술을 내려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래도 또 임신하고 9년이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땐 좀 마음이 급해져서 이 부부가 다시 요때부터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고 요 과정을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죠. 네. 다른 무슨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번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의 난임 부부들이 있는데 이런 선입견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부부 건강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심진아 씨 부부는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남편 김원효 씨 같은 경우에는 정상 기준치인 1,500마리를 훌쩍 뛰어넘는 1억 개의 정자수를 보유한 정자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진아 씨 역시 30대 초중반 여성의 난자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심진아 씨 부부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아이 없어도 되겠다 생각이 바뀐 계기는 김원효 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그때라고 그래요. 김원효 씨가 얘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때 좀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 수십 년을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이 훌쩍 떠나버리는 고통, 그걸 생각하니까 아이가 생겼을 때 이 탄생의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아이하고 이별할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주면 좋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노력해서까지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딱 은연중에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시기에 비슷하게 심진아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 네. 심진아 씨 부부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다음 스타 가죠.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요,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된 가수 김지현 씨입니다. 김지현 씨,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됐어요? 아기가 있는데 무슨 비자발적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결혼과 동시에 쌍둥이 난 거 아니고. 네. 그 무자녀인 이유는 2016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이 남편에게 이미 두 아이가 있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던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네네네. 아이군요. 2019년에 김지현 씨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실은 두 아이의 엄마예요. 뭐 이거 숨길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면서 근데 또 왜 바로 얘기하지 않았냐면 아이들 의견도 중요해서 이제 했다가 요번에 용기를 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지현 씨는 이제 두 아이가 있긴 하지만 또 남편과의 사이에서 또 새로운 또 나의 아이를 또 간절히 바라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할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지현 씨가 결혼 자체도 좀 늦은 편 아니었나요? 2017년도에 한 방송에서요, 2세 준비를 위해서 난임센터를 찾은 김지현 씨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사 결과가 그리 좋지 않게 나왔던 건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난소 기능을 알아보는 이 항물러관 호르몬 수치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부족해지는데 수치가 0이 되면 갱년기 폐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혼이었던 김지현 씨의 수치가 좀 높지 않았고 자녀 계획이 있었던 김지현 씨에게는 당연히 1분 1초가 굉장히 좀 소중하고 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시험관 시술을 택했어요. 그래서 2018년 9월에 SNS에 저 시험관 4차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2019년 2월에도 저 시험관 5차입니다. 또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한
3차까지는 안 하다가 4차 공개하고 또 5차도 공개하고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2020년에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실 8번 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진짜. 8번 정말. 제가 몸은 건강한데 사실 김지현 씨 진짜 건강미인이잖아요. 건강한데 나이가 좀 많아서 임신이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포기한 거 아니고요. 지금 8번 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거듭된 실패에 김지현 씨 마음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씨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예전처럼 아이를 꼭 낳아야 돼라는 이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에서 많이 벗어났다,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 낳으면 안 돼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해보고 하늘에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나는 아이 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유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이런 김지현 씨를 보는 남편의 마음도 사실 편치 않죠, 절대. 독한 약을 먹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까지 잘못 나오면 낙심하는 표정이 보인다. 심각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쿨하게 대응을 하는데 속은 아픔이 쌓여간다라고 이 속 깊은 아주 애정이 가득한 남편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좌절하지 않고 8번이나 시험관 시술에 도전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지현 씨가 시험관 시술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이 때문입니다. 당시 김지현 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시기를 놓치면 영영 못하게 될 것만 같다. 그러면 후회가 될까 봐 라면서 끝까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지현 씨는 이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고 나서 아픈 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시험관 시술 이게 굉장히 정말 육체적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힘들었던 게 이거라고 그래요. 뭐냐면 간접적으로나마 임산부 경험을 하는 건데 막 시험관 시술하고 아직 성공이 됐는지 모르는데도 막 태몽을 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 될지 모르잖아요. 또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막 임산부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피가 마르죠. 이번에 꼭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했지만 잘 안 돼서 49세의 마지막 날 40대 마지막 날 그래 안 되겠구나 하고 임신을 포기했다고 그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지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50세 때부터는 건강하게 잘 살기가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친구도 난임 친구가 있는데 아기발이 너무 작아서 엄마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많은 이 스타들처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긍정 마인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참 진짜 아이를 기다리고 이러면 안 오고 맞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면 또 아이가 또 생기고 이러는데 맞아요. 그런 스타 부부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럼요. 국민들도 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제가 저도 출산을 했고 주변에 좀 출산한 경험을 보면 네. 너무 간절히 바랄 때보다 차라리 정말 이젠 아닌가 봐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부부가 그냥 편안함 속에서 사랑을 할 때 아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 속에서 온 아기들이 눈에도 좋다고 해요. 지금 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겠지만 지금 아이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 마음 내려놓고 남편이랑 아내랑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부터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반대로 지금 우리 스타들 중에서 다자녀가 누구죠? 김지선 씨?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개그맨 중에도 이제 그 최근에 5째를 낳으신 분이 있는데. 그렇구나. 네네네. 정성호 씨. 네네네. 정성호 씨. 정성호 씨. 성대모사의 달. 네네.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 그러면 정성호 씨가
왕인가? 5명?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연예계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그렇군요. 정성호 씨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성호 씨가 이 기운을 좀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저는 남자친구는 없지만 미리.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 가족이 갑자기 있으니까요. 고백하신다고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스타즈민 비자발적 무자녀 스타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모닝 브리핑 3번째 주제에서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피스텔 세입자, 상가 이용객, 외부 차량 모두 주차 혜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 차량만 주차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3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국에 올 때는 서울은 꾸물꾸물했는데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장마도 걱정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